뭐 LTV 90%가 된다 혹은 그건 아니다, 뭐 어쨌든 간에 대출 완화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출이 과연 완화가 되냐. 대출 완화 찬성이 52%, 반대가 42%다.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반대했을 때 찬성 의견이 더 많다, 완화를 해야 된다. 특히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청 등에선 찬성,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팽팽하게 갈린 곳들도 있고. 그러면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이대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사야 된다, 계속 오른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찬성이고, 반대로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속 오른다라고 지금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 급한 무주택자 입장에선. 왜 지금 무주택자냐?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차익 보고서 다 처분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실거주 한 채는 내버려 두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주택 실수요인 경우는 막 뜨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 놓쳐서 못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만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서 LTV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표류되고 있다고 하죠. 왜? 송영길 대표의 LTV 90% 주장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다. 그리고 LTV 90% 우리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완화를 원하는 여당에서 완화를 원하는 여론도 있고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그런데 완화를 찬동하는 여론들만 엄청나게 많이 띄워줬었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같은 경우도 안이 나왔는데 그거는 될 것처럼 말하고,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는 안이 나와도 그거는 즉각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오니까 이거는 표류 중이지만 얘네 둘은 안이 나왔는데 당장 반대하는 사람 없으니까 통과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혹은 넘기는 거죠. 특히 종부세, 양도세는 완화 안 될 것 같은데 LTV 완화, 그 다음에 1주택 재산세 완화, 요걸 가지고 생각보다 부담 크지 않다, 위자가 올라가더라도 세금이 감면이 일단 되니까 저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1주택 완화되면 대부분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 근데 문제는 1주택자들은 그냥 실수예요. 오른다고 해서 막 팔고 떨어진다고 해서 막 사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은 뭐예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막 갭투기해서 모아놨다가 고점 다다를 때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데 1주택자 뭐 부담돼서 죽겠다, 다주택자들은 버틴다, 이런 여론만 만들고 있는 거죠. LTV 아무리 하더라도 DSR 규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은행이 바보예요. 돈 못 갚을 사람한테 빌려줄 이유가 없죠.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줘야 된다. DSR 40%가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미친 심리가 있어서 그러지 예전에 리먼 때 DSR 기준으로 따지면 20%로 잡았어요. 근데 40%도 멀어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연끌이 많은 거지 40%가 적게 내주는 거냐, 엄청 많이 내주는 거죠. 다만 그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뀌었을 뿐이죠. 미래 손실 대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래서 결국에 갭투기꾼들이나 투기 수요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실수요한테 팔아넘겨야 되는데 지금 계속 버틴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 오면 DSR이 완화가 되느냐?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바젤3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 신뢰도가 떨어진다. 지금도 은행 예대율은 KB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고 나머지도 90%대 후반이죠. 거기에다가 가계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은행권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요거를 언제 시행을 하느냐. 원래는 2012년부터 계속 시행해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대출을 풀어주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죠. 저거 LTV 90% 얘기 나와가지고 풀어준다고 해도 DSR 피해가냐? 못 피해가죠. 피해가면 저거 완전히 초인노믹스 같이 미친 정책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신용대출 만기 기준이 축소된다. 이게 핵심이죠. DSR에서 DSR 40% 그래 넘게 받은 사람들도 있죠. 차주별로 하지 않았으니까, 은행별이었으니까. 그런데 난 DSR 40% 안 받았어 하는 사람들도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왜? 신용대출의 만기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연봉 5천인데 신용대출 1억 받을 경우 연상환액을 1,000만원으로 계산했다면 지금은 2,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DSR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즉 주담 내든 그 DSR에 안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이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DSR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앞으로 한도는 더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LTV 90%로 완화해봐라. 얼마나 되나. 소득은 엄청 많은데 집에 돈이 없어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득 많으니까 비싸게 집 살 수 있으면 사라. 근데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집값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기해서 집값 오르면 파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 사람들끼리 집값 올리는 동안에 투기꾼들이 돈을 다 회수해 가기 때문에 소중한 근로소득이 다 불로소득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DSR인 거예요. 빚내서 사지 마라. 기준금리 조만간 올릴 거다. 그리고 2012년부터 미뤄왔던 바젤3 이제 적용해야 된다. 신용대출 8천만원 있으면 7억 집 살 때 담보대출이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돈이 담보니까 안 갚으면 바로 회수 가능하죠. 이거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죠.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도 돈을 담보로 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죠. 집주인이 8억 전세가 6억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8억 들어갔는데 나올 때 6억 주진 않잖아요. 변동 있는 애들은 DSR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확 줄어든다. 문제는 신용대출 8천만원 있으면인데 7월부터는 6억 이상 집 살 경우 담보대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빚이 2억 이상 넘어가면 내후년에 1억 이상이에요. 한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세대출은 그렇다면 DSR 규제 안 들어가니까 괜찮지 않느냐. 근데 쪼이고 있죠. 일단은 전세대출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격 올라가는 영향도 있죠. 이거 금리 때문이죠. 여러 번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6월부터 올랐다. 5월에 기준금리 내리고 전세가 폭등은 6월부터 지표가 나타났고 7월 이후에 오히려 어느 정도 억제됐죠. 그런데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오른다, 더 오를 거야, 더 오른다니까, 더 오를 거라니까 계속 언론에서 때리는 바람에 10월부터 그 상승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감정원 가가지고 월별로 서울 아파트 변동률 한번 뽑아봐봐요. 바로 나오지. 근데 전세 대출을 죄고 있죠. 일단은 전세가가 올라서 대출을 많이 받아간다. 그 다음에 전세 끼고 일단 사놓자. 안 되면은 명의 나눠서 한 명은 집을 사고 한 명은 담보대출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다.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것들까지 다 생겨나고 있으니까 전세대출이 속도가 조절이 된다.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자체를 제한한다. 근데 2분기 엄청나게 많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3분기부터 전세대출 다시 가능해진다. 그러면 나머지 은행으로 몰릴 테죠. 그럼 나머지 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몰리니까 한도 소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 4월에도 꽤나 많이 한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2분기 때 전세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뭐 6월 가보면 여기 하나은행에서는 집주인 소유 기간 6개월 안 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 이번에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예전에 동탄 300채라든가 이런 쓰레기들 엄청나게 많죠. 막 집 산 사람들 이 사람들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갭투기 들어갔는데 나갈 때 전세 안 구해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투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곳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제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건 무산이 됐죠. 왜냐면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건들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와전됐다. 그 여론에 따라서 취소된 느낌이긴 하죠. 저기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고객들한테 밉보여서 좋을 건 없으니까. 다만 저런 식으로 제한을 결정할 정도로 지금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제한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전세대출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예측이 되죠. DSR 규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껏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부담이 크다. 보면 전세대출 벌써 연내 200조예요. 지난달 170조 원 돌파. 문턱을 높이고 있다. 우대금리 떨어뜨리고 있고 대출 중단, 우리은행 중단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미 대출 제한 들어갔는데 우대금리 항목도 줄였다. 그렇다면 3분기에도 대출 많이 안 내주겠다. 전세 대출을 제한하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수수료 2배, 서울 보증뿐이다.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 보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가입해야 되고 좀 더 강화해서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말소 기능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필수 가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집주인 부담을 늘려야 된다. 집주인이 돈 안 돌려줄 걸 걱정해서 가입하는 건데 돈 빌려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채를 쓰러 가요. 그럼 보증인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면은 보증인을 이 사람이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보증인을 데려와서 세우느냐? 아니죠. 갚을 사람이 내가 안 갚으면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줄 거예요 하고 보증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전세도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보증인은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임대인이. 당연한 걸 가지고 요즘에 뭐 임대인 범법자 만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여론 만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규제된다. 대부분 70% 규제는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영향 많이 받는 게 뭐예요? 특히 이런 거 받는 척하면서 은근히 많이 빌려주던 데가 꼬마 빌딩 같은 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뭐 연예인들 80억짜리 사는데 뭐 72억 대출 받고 샀다.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뭐 토지 오피스텔 상가. 토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LH 많이 걸렸었죠.
그러니까 LH 지금 잡아내고 있고 거기다가 LTV까지 규제한다. 땅 투기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산 사람들이 팔기도 힘들어지겠죠. 오피스텔 상가, 자, LTV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긴 금리가 문제죠.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최고 문제예요.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월 200씩 2,400 받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한 1,200 정도 됐다. 연 수익이 1,200만 원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1,800 된다. 연 수익이 반으로 줄죠. 금리가 더 올라가서 2,400씩 내요. 수익 없죠. 오히려 해금만 더 나가겠죠. 3,000까지 올라가 봐요. 손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자영업은 혹은 사무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가격은 엄청나게 올렸죠. 그렇다면 수익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금리를 이용해서 수익률로 홍보했는데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시세차익 남기고 팔기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시세차익도 힘들어진다. 나보다 덜 빌려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사줘야 되니까. 가계대출 더 깐깐하게 들어간다고 하죠.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수요 줄 것이다. 왜? 더 깐깐하게 볼 것이니까. 앞으로도 더 깐깐하게 할 것이다. 2분기 이제 6월까지인데 주택 수요 줄고 5월까지는 기대감, 6월에 다시 띄운다고 해도 이제는 여러 개 안 된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너무 올려놔서 여태까지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금리 떨어져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은 영끌이건 패닉바잉이건 못한다. 지금은 한도는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늘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오냐. 지금 이제 기업대출에 사활 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만에 둘째치고 지금 가계대출 비율이 51%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대략. 기업대출이 뭐 40 몇 %고 근데 기업대출 57% 맞춰야 되죠. 5대 은행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활 걸고 가계대출을 막히자가 아니라 막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내주려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근데 막아야 되죠 지금. 왜? 첫 번째는 바젤3 맞춰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 예대율을 한 것도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예금이 많이 빠지고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수가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은행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 결론. 대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일단은 전세대출은 한도에 막혀서 주담대 같은 경우는 6월에 좀 나올 수 있어요. DSR 막차 수요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뒤에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DSR에 막혀서 지금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딱 한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죠. 대출 빌려줘서 이자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LTV 90% 완화한다는 여론이 나왔는데 은행권에서는 글쎄라고 그랬어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해야 되는데 대출 완화가 웬 말이냐. 이 이야기가 정치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나왔다. 그렇다면은 원래는 실무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빌려주려고 하고 정치권에서 막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실무하는 쪽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풀어주라 하는데 실무할 때 안 내줘요. 우리 돈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위에서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위험한 대출이다. 앞으로 은행권 자체에서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